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40살의 여성입니다. 흔히들 40이면 불혹의 나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은 불혹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불혹이란 세상의 일에 정신이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해요. 사실 저는 이런 불혹의 참뜻을 30대 후반이 돼서야 처음 알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과연 내가 세상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유혹이나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의 말에 아주 잘 흔들리고 거절하지 못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고집은 하나도 부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의 말을 아주 잘 들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 불혹의 나이가 되고 이혼하게 되면서 전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적으로 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그저 유순하게만 살아왔던 제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남편은 치과의사였어요. 흔히 남편이 치과의사라고 하면 잘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치과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모두 다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작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왜 남편의 돈이 다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드리면 일단 시부모님은 대학교 앞에서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거의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사실 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감자탕은 든든한 밥 한 끼가 되기도 하고 근사한 술안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근처의 시부모님 가게보다 더 저렴하고 양도 많고 맛도 좋은 감자탕 가게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부모님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던 와중에 전례 없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학교 수업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련님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백수예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먼저 도련님에 관해 얘기하자면 도련님은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아주 잘 돼서 커서는 심장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크고 작은 병에 수시로 걸려서 학창 시절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지냈어요. 시부모님은 귀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픈 것이 다 본인들의 탓인 것만 같아 도련님만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도련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뭐든 다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시부모님은 돈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첫째 아들인 남편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도 받고 치대에 들어가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치과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된 남편에게 도련님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많은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도련님에게 수시로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학비도 지원해주게 되었고요. 남편 역시 항상 아픈 본인의 동생 도련님이 매우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도련님을 도와주고 아껴준 덕에 도련님은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명문대 공대를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문대 공대를 졸업했으면 이제 회사에 다니며 자기 밥값을 해야 하는데 도련님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병원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성이 제로였거든요. 솔직히 학교는 성적만 잘 나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사회성이 제로여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고 상사와도 잘 조율하며 지내야 하잖아요. 도련님이 일은 나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첫 회사를 때려치웠다고 해요.
몇 개월간 백수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회사에 입사했으나 거기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관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몇 군데 회사를 다니고 관두고를 반복하다가 도련님은 자신이 직접 사장이 되면 사람과의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시니 자신도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대학교 앞에 치킨집을 열었어요. 초반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줘서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근처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서면서 망했고요. 이후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보러 갔는데 무속인이 물과 잘 맞는다고 물 관련 장사를 하면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카페를 열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특별한 특징이 없고 매우 평범했던 도련님의 카페에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또 망했어요. 이렇게 두 번의 사업을 시작하고 망하면서 드는 비용은 다 남편의 돈으로 해결했어요. 이렇게 남편은 도련님의 대학교 학비에서부터 두 번의 사업 창업과 실패에 대한 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되어 정작 본인의 결혼에는 쓸 돈이 없게 되었어요. 그 덕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스몰 웨딩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좋았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아서 차라리 소규모로 진행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고 좋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한 후에는 도련님이 학원에 문제집이나 도서를 납품하는 사업을 또 했어요. 한동안은 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자리를 잡나 싶더니 코로나가 확산으로 인해 휴원되는 학원이 늘면서 납품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또 빚만 엄청 지고 망하게 되었어요. 이때 진 빚 또한 저희 남편의 돈으로 해결했어요. 어찌되었든 남편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도련님한테 주겠다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남편 치과가 잘 돼서 도련님한테 지원해 주어도 아이가 없는 우리 둘이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하며 사람들이 치과에 오지 않게 되자 자연스레 치과의 매출이 줄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와중에 도련님은 마스크 사업을 하겠다고 아주 당연하게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속으로 도련님이 무슨 사업을 해도 쫄딱 망하는데 이제 사업 그만하고 나이도 있으니 일단 공장 같은 데라도 가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정말 똑똑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의 남편의 친구가 마스크 사업으로 이번에 대박이 났다며 이번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도련님을 도와주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도련님이 이번에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집과 차를 선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우유부단하고 남의 말에 잘 흔들리던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말에 설득당해서 도련님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의 사업이 남편 친구처럼 대박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또 망하게 되었죠. 이러던 와중에 시어머니는 당뇨병이 오셨어요. 당뇨라는 것이 합병증이 무서워서 주기적으로 약도 먹고 시간마다 혈당을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실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꼭 지갑을 두고 왔다.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는 빤히 보이는 핑계를 대시며 제가 병원비를 내도록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매번 우리 집이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남편 치과도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워낙 불경기라 있던 사람들도 다 잘리는 마당에 저같이 경력이 오래 단절된 아줌마를 채용해준다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하시지 않았고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고 가족이라는 생각에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살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회식을 가서 늦게 온다고 해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도련님이 너무 불안해하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을 것 같다는데 시아버지는 잠깐 일이 있어서 밖에 계셔서 시어머니 혼자 도련님 데리고 병원에 못 가겠으니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바로 시댁으로 가 도련님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는 검사하더니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꾸준히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한다며 다음날 오후로 외래 진료를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병원비를 계산하려는데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에요. 둘 다 워낙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그런가 보다 싶어 일단 남편 카드로 60만 원의 병원비를 냈어요. 다음날 저는 도련님이 당연히 혼자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도련님이 병원에 가야 하니 같이 좀 가달라고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제 공황 발작으로 인해 너무 놀라서 그런가 싶어서 같이 갔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고 병원비를 계산해야 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없더라고요. 그 앞에 그냥 있기도 좀 그래서 병원비와 약값을 모두 남편 카드로 계산했어요. 그 다음 진료일 때 이번에는 도련님이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마침 병원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갔어요. 진료를 마치고 수납하는데 도련님이 핸드폰만 만지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또 제가 계산하라는 수작 같아 보여서 도련님한테 대놓고 여기서 계산하시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못 들은 척하고 핸드폰을 보며 자판기 앞으로 가서 괜히 커피를 뽑고 있더라고요. 뒤에 사람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고 수납하시던 직원분도 빨리 계산하셔야 한다고 상호하셔서 결국엔 남편 카드로 또 병원비와 약값을 계산했네요. 그날 제가 남편 카드를 내면서 2번 다시는 도련님과 같이 병원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 다음 진료일.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의 제삿날이었어요. 사실 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정엄마와 둘이서 살았는데 친정엄마마저 지병으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매년 제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저 혼자 이모 집으로 가서 이모와 함께 제사를 지내곤 했어요. 그날도 제삿날이라 이모 집에서 음식 장만하느라 바쁜데 도련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수, 저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요. 이거 어쩌죠? 저 오늘 친정엄마 제사라 큰이모 댁에 와 있어요. 이모 댁이 우리 집 근처 아니에요? 병원 예약되어 있어서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 제사는 밤에 지내니까 일단 나랑 같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갔다가 다시 가서 음식 장만하고 제사 지내면 되잖아. 형수가 같이 안 가면 나 누구랑 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네요. 지금 음식 장만을 거의 못해서요. 알겠어요. 그럼 그냥 병원비나 보내줘요. 아마 저번에 나온 병원비 그대로 보내면 될 거예요. 계좌번호 지금 카톡으로 보낼게요. 제가 왜 도련님한테 병원비를 보내야 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모댁이라서 돈 이체하기 힘들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 형수 폰뱅킹 하잖아. 핸드폰으로 금방 이체하는데 그거를 왜 못해요? 왜? 이해가 안 되네? 설마 지금 그깟 병원비 아까워서 그래요? 솔직히 그 돈 형수 돈 아니잖아. 우리 형이 일해서 번 돈이잖아. 어차피 형 돈으로 생활하면서 꼴의 유세는 무슨. 못 보내주면 말아요. 병원 안 가고 확 죽어버리면 되지. 도련님은 돈을 이체하지 못하겠다는 제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끊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제게 이렇게까지 화를 낸 것은 처음이라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겁에 질린 저의 모습을 본 이모는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이야기했어요. 혜정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아무리 어려운 시댁이라고 해도 네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거절도 하고 화도 내고 하며 살아야지. 안 그러면 속병 나 이거 사. 그리고 시댁과 도련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해도 너희 집이 병원비며 사업비까지 다 대주는 것은 정말 아니야. 너희 시부모님 가게 하신다며. 그리고 도련님은 이제 나이 37살인데 아직도 형한테 기대서 산다는 게 말이 되니? 7살도 아니고 37살이 병원비 몇 푼이 없어서 같이 가자 그러고 돈 보내달라고 하고. 너네 도련님이란 사람은 바보라니? 아니, 너나 네 남편이 로또에 당첨돼서 평생 놀고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으면 도련님이라는 그 바보 등신한테 돈을 매번 갖다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러지 않잖아. 게다가 지금 너네도 매우 힘들다면서. 안 그래도 남편이 한 달 벌어 한 달 겨우 먹고 사는 마당에 무슨 도련님 병원비에 사업하는 비용까지 내주느냐고. 이모는 제가 결혼 후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나선 열변을 토하시며 저와 남편의 행동을 매우 답답해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이모는 혜정이 네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니까 내가 화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줘. 그런데 시댁 병원비에 도련님 사업비 내는 문제는 더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얘기해. 알겠지? 그런데 어차피 그 돈 다 남편이 번 돈이기도 하고 제가 그 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서 남편이랑 싸우고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해요. 내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래, 그 돈 남편이 번 돈이긴 하지. 그런데 너희는 남남이 아니고 부부야.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해야 하고 경제적인 것도 함께 해야 해. 그래야 진정한 부부지. 그리고 남편이 지금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집에서 마냥 놀기만 하니?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저도 집안일 하는데 그건 헛수고로 알고 있고 남편은 가족에게 돈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무시하냐고 화만 내고. 너도 남편이 밖에서 돈을 잘 벌어오도록 매일 아침밥 차려주고 청소와 빨래와 같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바깥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너도 잘 내조를 하잖아. 그렇게 집안에서 너의 본분을 다하며 네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이나 시댁에서 네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낸다? 그러면 너도 이 사람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혼해. 좀 당당하게 좀 살아 이거사. 네가 이렇게 시부모랑 남편한테 쩔쩔매고 사는 거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이모가 엄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모는 너무 착하고 여린 네가 잘 살아야 하는데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에 말이 세게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모의 말은 잊지 말고 명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모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이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다가 겨우 진정이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는 말이야, 지금 지호가 공황장애로 중내사내 하는데 병원을 같이 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돈을 안 보내주니? 그러다가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친정엄마 제사 준비 중이라서요. 아직 음식 장만을 거의 못해서 바빠요. 제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보더니 이모가 한숨을 푹 쉬시며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혜정이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며느리랑 통화해야 하니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보니 혜정이 도련님이 좀 아프신 것 같던데 혜정이가 도련님의 보호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왜 자꾸 혜정이한테 같이 병원에 가자 돈을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돈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도련님이라는 사람은 사돈의 아들이지 제 조카 혜정이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걔한테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병원에 같이 가기도 하고 힘들면 병원비도 좀 지원받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족인데 물론 서로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련님이라는 분은 한 번도 혜정이 남편에게 도움이 된 적 없었잖아요. 대학 학비에서부터 사업으로 생긴 빚, 병원비까지 다 지원을 받으면서 남편에게 고마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있으시냐고요? 아니, 이 여자가 왜 남의 가정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이야? 남의 가정이라뇨? 저의 조카 가정입니다. 저도 훈수 둘 자격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사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도련님의 병원비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던가 아니면 사돈이 해결하세요. 안 그래도 힘든 조카 집에 더는 손 벌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이모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저 대신 시원하게 해주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좋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모는 시어머니와 통화 후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너희 시어머니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내 결혼식 때 보고 대화를 나눠서 알지 않을까요? 아니야. 나 너 결혼식 때 못 갔잖아. 그때 너희 이모부 해외 출장 중이라서 나 해외에 있어서 못 갔어. 그래서 축의금만 두둑이 보냈잖아. 그러네요. 그럼 이모와 저희 시어머니는 한 번도 뵌 적도 말한 적도 없었네요. 그럼 다른 누군가와 헷갈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어디선가 이 말투, 이 목소리 들었어. 아, 너 시어머니 이름이 혹시 이금자 맞니? 이모가 시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들 운명이었나 보다. 충격 먹지 말고 잘 들으렴. 사실 신혼 시절 때 네 이모부가 한번 바람을 피웠어. 그때 이모부가 바람 핀 것을 알고 이모부 상간녀랑 정말 징글맞도록 싸웠어. 당연히 그랬지. 나는 네 이모부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런 이모부가 다른 년이랑 바람이 났다고 하니 내 눈이 안 뒤집히겠니? 네? 이모부가 바람을 폈었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주 그 상간녀랑 머리털 붙잡고 대판 싸웠단다. 그때 확 이혼해버릴까도 했는데 그 당시 이혼녀라는 딱지가 큰 흠이 되던 시절이기도 했고 내가 이모부를 더 좋아해서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계속 살게 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간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딸이었고 음식점을 하는 남편도 있었다더라. 그런데 음식점도 잘 안 되고 남편과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나 봐.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네 이모부 꿰어서 팔자 좀 펴보려고 일부러 접근한 요새 말로 말하면 꽃뱀이었더라고. 근데 그때 그 상간녀가 바로 이금자, 너희 시어머니야. 네? 그럼 이모부의 상간녀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다고요? 그런데 그 상간녀의 남편이 있었다면서요. 그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서 이모부랑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시아버지도 이 상황을 아세요? 그때 너희 시아버지는 망해가는 음식점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느라 아마 몰랐을 거야. 아니, 자기 남편은 먹고 살겠다고 그리 용을 쓰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돈 많은 남자 꿰어서 재혼할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 되니? 게다가 말하는 것이며 행동이 어찌나 무식하던지. 아무튼 그때 정말 이금자라는 여자한테 아주 학을 뗐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고들 하나 봐요. 혜정아, 내가 방금 든 생각인데 이 일은 너만 알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네가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싶을 때 그때 크게 터트려서 써먹으렴. 그동안 너를 이렇게 마음고생했는데 그냥 좋게 이혼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지 않겠니? 이모는 나중에 언젠가 크게 써먹을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일단 이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 척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모의 말씀에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엄마의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날 이모와 대화하며 더는 답답하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어디 사람 본성이 어디 가나요. 전날의 패기는 다시 다 잊은 채 시댁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야, 너네 이모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집을 욕먹게 만들어? 그깟 병원비 얼마나 한다고? 어머니 당뇨병 병원비에 도련님 공황장애 병원비까지 솔직히 한 달에 병원비만 50에서 60만 원이나 나와요. 게다가 예전에 도련님 사업하고 망한 빚까지 아직 갚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 치과도 코로나로 타격이 큰데 매번 병원비 부담하기가 너무 벅차요. 어머, 얘 나한테 화내는 것 좀 봐라. 그래도 너희 집이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롭잖아. 그리고 그 돈이 네 돈이니? 다 우리 지훈이가 치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 내가 네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호들갑이야?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말씀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을 똥 쌀 똥으로 일하는데 네가 언제 도와준 것 있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애도 키우고 애들 다 크면 알아서 기어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시부모 호강시켜주고 하던데 너는 애가 무슨 강목처럼 딱딱하기만 하고 그런다고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애를 낳아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준 것도 아니고 너는 며느리의 본분을 다 했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 알겠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서 우리 아들이 주는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그동안 남편 돈이 시댁으로 얼마나 흘러가는지 감시나 하고 살았어? 옛날 같으면 넌 애 못 낳아서 진작이 쫓겨났어. 사실 저희 부부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서 시험관 시술을 3번이나 진행해서 겨우 임신에 성공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얼른 다니던 회사를 관두라고 하셨어요. 임산부가 회사에 다니면 안 좋다고요. 저는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관두고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오셔서는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셨어요. 임산부는 무조건 좋은 것만 봐야 하고 오직 영양식과 건강식으로만 먹어야 하며 TV와 핸드폰도 봐서는 안 된다며 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제약하셨죠. 시어머니는 첫 손주이니 건강히 출산하고 싶은 욕심에 그러신 것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만 다가왔고 결국엔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아이는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유산 후 저는 다시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며 제가 회사에 나가는 것에 결사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시며 애도 못 낳고 회사도 못 다니는 바보처럼 이야기하시니 제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모한테 들은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일종의 협박인 셈이었죠. 어머니, 그런데 혹시 김숙자 자자 성함 쓰시는 분 아세요? 김숙자? 나야 모르지. 근데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모르세요? 그럼 혹시 이복자 태자 쓰시는 분은 아세요? 이복태? 이복태가 누군데? 뭐? 이복태? 시어머니는 이모부의 성함을 듣자 잠시 생각하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네, 이복자 태자 쓰시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저희 이모부이시고 김숙자 자자 성함 쓰시는 분은 저희 이모예요. 제가 어제 이모랑 친정엄마 제사 지내면서 아주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불륜관계로 만난 남자가 저의 이모부시고 자신과 크게 싸웠던 분이 저의 이모인 것을 알게 되자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시고는 아까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은 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젠 절대 너에게 그런 막말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며 아들이나 시아버지에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참 미웠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지난 과거로 인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 역시 오래전의 과거를 굳이 들먹이며 시부모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입 다물고 있을 테니 다시는 도련님 병원비나 사업비 우리 집으로 청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저도 조용히 살 것이라고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친 뒤 며칠 동안은 시어머니나 도련님의 전화도 없고 아주 평온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인가 지났을까요? 도련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지원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저는 시어머니께 듣지 못했냐고 이제는 도련님 사업비 우리한테 지원해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련님은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당황해하며 전화를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아파트 관리비를 내려고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그런데 통장에 있어야 할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이에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직원들 회식 때나 마시지 많이 마시지는 않거든요. 돈을 쓰는 곳이라고는 주유소가 전부인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니 시어머니와 도련님 앞으로 거액의 돈이 이체되었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해킹당할 위험이 크다며 폰뱅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체를 하려면 매번 은행에 직접 가야 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뱅킹을 해야 했죠. 그런데 치과 일로 매번 바빠서 은행에는 잘 못 가고 공인인증서는 항상 제 금고에 있었는데 금고 비밀번호도 모르는 남편이 무슨 수로 어떻게 이체를 했나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과거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자신이 바쁘니 직접 못하고 집사람한테 공인인증서가 있으니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이야기하기 좀 눈치 보인다며 직접 돈을 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치과에 찾아가 일하던 남편을 데리고 은행에 갔대요. 은행에서 남편이 본인의 핸드폰에 폰뱅킹을 설치하게 하여 본인들의 계좌에 쉽게 이체를 할 수 있게끔 했던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나는 영원히 호구의 마누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는 도무지 못 살겠다 싶어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퇴근 후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캐리어에 저의 옷과 화장품을 챙겼어요. 워낙 저 자신을 꾸밀 줄 모르고 살아서인지 챙겨야 할 짐도 거의 없더라고요. 저녁이 되어 시댁에 가니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계시고 마치 남편도 퇴근하고 오더라고요. 도련님, 사업하신다고 저희 남편한테 가져가신 돈 다시 다 주세요. 어떻게 매번 사업하실 때마다 저희 남편한테 손을 벌리세요? 형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나만 잘 살려고 그러나? 사업해서 잘 되면 형수도 좋은 거 아닌가? 그래, 지호한테 야박하게 그러지 마. 지호는 사업 여러 번 망하고 속이 속이겠어? 지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지. 너는 그런 애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리고 형수, 막말로 그 돈이 형수가 벌어서 만든 돈이에요? 우리 형 돈이에요. 형이 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주겠지만 솔직히 형 돈이지 형수 돈이 아니지. 형수는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 그건 지호 말이 맞아. 그깟 사업비 지호가 성공해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지. 가족이면 서로 어려울 때 돕고 도움받으면서 사는 거지. 안 그러냐? 난 또 뭐라고. 이깟 일로 바쁘고 피곤한 사람들 다 모아놨니?
이 얘기는 그만하고 다 모인 김에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 갑자기 배가 아프네. 나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너는 밥상 좀 차려놔라.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오히려 도련님을 안쓰러워하며 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며 저를 속 좁고 야박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를 통해 알게 된 시어머니의 과거를 바로 터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시자마자 저는 스피커폰으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댁인데 저번에 말씀하셨던 상간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모는 상간녀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부터 상간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낱낱이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모에게 전화하고 있으니 남편과 시아버지, 도련님은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모, 그래서 그 상간녀 이름이 뭐예요? 그 여자 이름은 이금자야. 그 여자 남편은 그 당시에 해장국집 했었지. 아마 그 이름이 지훈이네 해장국이었을 거야. 그 집 아들 이름 따서 지었다고 하더라고. 잠깐, 지훈이네 해장국? 이금자?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쪽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말이요? 어머, 혜정이 시어머니가 이금자였어요? 몰랐네요. 그때 당시 이금자 남편은 망해가는 국밥집 살린다고 고생하며 있는데 이금자 그녀는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있던 사실 알고 그 남편도 참 불쌍하다 했는데 뭐 아무튼 그쪽 집안일은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 혜정아, 이모는 바빠서 끊는다.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과거 불륜 사실이 들통난 순간 시아버지는 깊은 심호흡으로 화를 억지로 억누르고 계셨고 남편과 도련님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야, 너는 내가 밥 준비하라는데 아직도 거실에 앉아 있어? 애가 왜 이렇게 굶뜨니? 빨리 와, 밥 차리게. 지금 밥이 문제야? 당신 도대체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고 산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노망이 났나? 애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방금 혜정이 이모 되는 사람한테서 다 들었어. 옛날에 지훈이네 해장국 하고 있을 때 당신이 이복태라는 사람이랑 바람 피웠다가 그 집 마누라한테 걸려서 개망신 당했다면서. 아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야, 네가 다 얘기했니? 내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잖아. 네, 신신당부하셨죠. 저도 굳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조건은 잊으셨나 봐요. 저희 남편에게 도련님 병원비나 사업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지 아예 말 안 하고 살 거라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애를 잡아? 며느리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당신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시아버지,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잠시 진정하시고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다 모이라고 한 이유를 아직 말씀 못 드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모부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를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지 못해요. 그리고 도련님 사업비나 내주는 호구 남편의 마누라로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더는 이 집안에서 가족으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이혼? 그런 이야기는 나랑 먼저 해야지.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당신은 그동안 내가 시댁에 돈 나가는 것으로 뭐라고 하면 야박하다고 속 좁다고 뭐라고 하면서 내 편은 한 번도 안 들더라? 이젠 이런 대우 받으면서 못 살겠어. 나 지금 집 나가서 이모 집에 갈 거야. 내 짐은 이미 다 챙겼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낼 테니 법원에서 보자. 이혼 선언을 하고 나오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고 시어머니는 잘못했다고 비시고 도련님과 남편은 말리시고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네요. 그 뒤 저는 집을 구할 때까지 이모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 본인의 과거는 잊고 다시 남편과 잘해보라고요. 이젠 정말 손 벌리지 않겠다고, 예전에 생각 없이 했던 말들도 다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지호가 어릴 적부터 몸이 워낙 약해서 내가 오냐오냐 하고 키워서 버릇도 없고 끈기도 없다며 지호 대신해서도 사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도련님이 그 나이 먹도록 혼자서 뭐하지 못하게 된 건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하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다 질렀어요. 그리고 이미 전 이혼하기로 했고 저의 이 결정 번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저의 뜻을 밝혔어요. 잠시 뒤에는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시는 도련님이나 어머니한테 돈을 주지 않겠다고 각서라도 쓰겠다고 하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설득에 홀라당 넘어갔겠지만 시댁에서 당한 지 10여 년이 되어가니 이제 남편의 그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원래 늘 그래왔듯 딱하고 안쓰러운 동생과 시어머니 평생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라고, 그렇지만 나는 호구의 마누라로 살지는 못하겠으니 우린 이혼이라고 확실히 못 박아두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저의 짧지는 않았던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었어요. 사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힘들게 저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절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이 제게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저는 제 의견 하나 표현하지 못한 채 바보처럼 끌려다니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제 성격이 그렇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성격이었던 제가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고 부록의 나이가 되어보니 이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보다는 남들의 눈치 보는 것 없이 내면적으로 단단하게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혼녀라는 딱지가 있고 경력이 단절된 나이 많은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워낙 눈치도 빠르고 순간 집중력이 좋아 업무는 빨리 익히는 편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결혼 전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한결 마음에 여유가 있는 기분이에요. 때로는 제가 정말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록이 된 것 같아 저 스스로가 기특하기까지 해요. 흐르는 나이는 막을 수 없으니 이런 저도 순식간에 쉰이 되겠죠. 쉰은 지천명의 나이,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고 해요. 평생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제가 부록의 나이를 지나 단단해진 것처럼 저의 지천명의 나이에는 하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사는 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 친정엄마를 먼 훗날 다시 뵈었을 때 엄마에게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딸이 되고 싶네요.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하고 나니 저보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서 힘들게 저를 키우셨을 엄마가 사무치게 그립네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더 야무지게 이 세상을 살아내리라 다짐을 하며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